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거학 25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고체와 고체 녹는 점 비교까지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문제 1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가열곡선 그리고 빈칸을 채워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열곡선 분석 한번 해볼까요? X축이 이제 가열 시간이고요. Y축이 이제 온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요 수평면의 수평선의 음이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변화? 그렇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에너지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융해되는 거죠. 그래서 융해열 흡수가 되겠다. 방출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기화죠. 그래서 기화열 마찬가지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둘 다 불안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여기도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보통 요 수평선에서 필요한 에너지는요, 요 상태 변화에 대한 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요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뭐였죠? 여기서는 Q였죠.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뭐였어? 델타 T였죠. 왜냐면 온도의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몇몇 학생들이요, 여기는 이제 Q는 CMT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 온도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서 기화열이 얼마다, 융해열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둘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녹는 점이죠. 여기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는 녹는 점, 그리고 MP 멜팅 포인트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 변화는 당연히 끓는 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 그런데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왼쪽에다가 한번 펴게 볼까요? 왼쪽에다가 가열곡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빈칸이 여백이 넉넉지가 않아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퀴즈 1번 갈게요. 1번.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퀴즈 1번. 이 가열 곡선의 물질은 H2이다 라고 하시고, 자, 이거 O인지 X인지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가열 곡선에서 수평 구간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평 구간의 높이를, 이번에 높이입니다. 자,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참고로 퀴즈 2번은 두 가지고요. 3번은 한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건 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고민해 보시고 영상을 플레이 해 보십시오. 자, 고민해봤니? 좋아. 자, 퀴즈 1번. 이 가열곡선의 물질은요, 물이다. 일단은 뭐 지금 요 상태 변화 시에 온도의 변화가 없어서 순물질이니까 당연히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틀렸습니다. 왜냐면 물은요, 상태 변화 시 순물질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없지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이제 지금 0도보다 높잖아요. 그죠? 근데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은 0도씨 이상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 얘는 물이 아닙니다. 여기요. 물이었다면 출발선상이 여기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출발선상이 0도씨보다 그 이상이잖아요. 상온에서 고체라고, 고체. 근데 물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얘는 0도씨에서 녹는다. 자, 그 다음에 수평 구간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혹은 이 길이가 이제 에너지의 양인데요. 기화열이나 융해열의 에너지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얘들 봐봐. 지금 뭐 양이 있겠죠. 물질의 양. 근데 그 물질의 양을 2배로 늘리면 당연히 시간도 몇 배입니까? 2배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의
물질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질량 증가는 1번에서 다뤘고요. 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또 어떤 걸 건드리면 이 수평 구간의 길이를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 가열을 하고 있는데요. 불꽃의 세기가 있어요. 불꽃 세기를 건드리시면 돼요. 불꽃 세기를 늘리려면 불꽃 세기를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약하게. 왜냐면 그만큼 세기가 약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물질의 질량과 불꽃의 세기 이 두 가지가 수평 구간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평 구간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높이, 뭔가 녹는 점이나 뭐 끓는 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끓는 점은 끓는 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상평형 그림과 혹은 상평형 곡선과 관련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이렇게 물의 상평형에서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 이게 이제 H2O의 상평형 곡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곡선은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 압력이 얘는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여기 있었죠. 얘가 CO2였죠, CO2였는데 우리 끓는다의 정의가 뭐라고요?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거였죠. 얘가 이제 증기 압력 곡선이었는데요. 이 증기 압력 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CO2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이 뭐 있을 거야. 압력이 높을 때, 그죠? 그러면 외부 압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끓는 점이 어때요?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외부 압력이 다시 낮아질수록 이 끓는 점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녹는 점도 어때요? 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얼음의 가열 곡선에서 물의 상평형,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차이점인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 지금 그래프를 좀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이제 온도와 압력이고요. 얘가 온도와 압력. 물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외부 압력 기준으로 이렇게 외부 압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죠? 외부 압력을 높이면요. 여기서 이제 외부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은 증가할 거야, 그죠? 끓는 점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반대로 녹는 점이나 어느 점 어때요?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는요, 봅시다. 자, 외부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요, 끓는 점도 요만큼 증가하지만요, 이게 녹는 점도 어때요? 이만큼 증가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감소하지만요, 얘는 이제 증가합니다. 외부 압력이 늘어날수록.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번에서. 자, 지금 H2O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물의 상평형 그림은 거의 뭐 자연계의 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수평 구간 높이를 낮추려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낮추면 돼요. 즉 방금 했던 이 외부 압력 있죠? 외부 압력을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외부 압력을 낮춘다. 그러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동시에 낮아지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이제 문제 12번입니다. 문제 12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빈칸을 채워라. 자, 순물질일 경우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당연히 이제 같죠. 자, 그다음에 순수한 물질일 경우 녹는 점은 질량에 관계없이 물질에 따라서 항상 그저 녹는 점은 일정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얼음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했죠? 그래서 압력을 받으면 녹는 점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얘는 낮아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녹는 점이 혹은 감소한다. 자, 녹는 점과 관련해서 또 나오는 내용이 생활 속의 이용이고, 자, 전자레인지 속 용기, 전구 속 필라멘트. 자, 이게 녹는 점이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높아야겠죠. 용기가 녹으면 안 된다고, 그죠?
전구 속의 필라멘트가 고온에서도 쉽게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뭐 참고로 한 온도가 2000도에서 한 30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는 주로 이제 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텅스텐이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텅스텐. 왜냐하면 이제 금속이고요. 고온에 특히나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낮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납땜, 땜납이나 퓨즈입니다. 이런 것들은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무슨 혼합물이냐? 주석과 납이 섞인 혼합물이에요. 주석과 납이 혼합물. 그러면 실제로 순물질보다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면 자 일반적으로 혼합물일 경우에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낮아진다. 왜냐면 지금 사실 녹는 점이 높으려면 결정구조, 입자의 결정구조가 규칙성을 띠고 그 규칙성에 따라서 일정한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 배열을 서로 이제 상대방의 입자에 의해서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자, 입자의 서로 상대 측의 입자의 방해가 됩니다. 방해. 그래서 격자 구조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방해로 결정의 규칙성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정의 규칙성이요, 뭐 지금 거리도 일정하고요, 뭐 힘도 일정하면 녹는 점이 높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규칙성이 만약에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녹는 점이 이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체의 녹는 점은요, 이 결정성 혹은 결정의 규칙성 이게 이제 좌우하는 겁니다. 규칙적일수록 이제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끓는 점, 밑에 끓는 점은 많이 했으니까 뭐 높은 산에서 지으면 밥이 설익는다. 이건 뭡니까? 외부 압력을 낮춰주는 거죠. 그죠? 그럼 끓는 점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자, 압력솥에서 밥이 더 빨리 된다. 이거 강제로 외부 압력을 높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끓는 점이 높아진 거야. 아까 그 상평형 그림과 같이. 넘어갈게요. 4번은 넘어가고요. 밀도입니다. 밀도. 자, 밀도에서 주로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엔 뭐가 있을까? 자, 일단 부피 측정 기구는 뭐 눈금 실린더 이렇게 있습니다. 뭐 메스 실린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눈금 실린더라고. 그럼 이제 질량은 뭐로 재죠? 질량은 뭐 밑에 있죠. 윗접시 저울, 여기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이죠. 그래서 얘는 윗접시 저울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측정기구 다시 10번, 여기 10번 있죠? 10번. 자, 10번은 눈금 실린더고, 자, 11번은 윗접시 저울입니다. 특징들을 살펴보면 눈금 실린더는 뭐 요거 보이시죠? 부피를 측정할 때 눈의 높이가 액체의 오목한 부분 밑부분과 수평이 되도록 한 후 최소 눈금에, 자, 이건 몇 배까지 읽냐? 너희들이 읽을 수, 지금 메스 실린더에서 읽을 수 있는 최소 눈금에 10분의 1까지는 읽으세요. 왜냐면 좀 정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이건 국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약속한 표준 규약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의 표준 규약입니다. 그래서 요 메스 실린더 혹은 눈금 실린더의 이제 부피를 재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혹시 뭐 비커의 부피를 재면 안 되나요? 그냥 비커로 부피를 재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ml를 추가했어요. 비커에. 그거 잴 수 있나요? 못 잽니다. 왜냐면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표면적이 작은 실험 도구를 활용해요. 표면적이 실제로 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1ml 넣어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표면적이 작을수록 부피 변화를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커 대신 메스 실린더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밀도하면 또 나오는 게 주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밀도와 관련된 유형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도 퀴즈로 갑시다. 여기도 퀴즈 1번 할게요. 퀴즈 1번. 이렇게 쓰세요. 물 50ml랑 그 다음에 에탄올 50ml랑 섞었습니다. 섞었으면 혼합용액 100ml가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96에서 한 97ml의 혼합용액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50ml랑 50ml 질량 보존 법칙 아니야. 자, 부피니까. 자, 왜 50ml랑 50ml 섞었는데요? 왜 100ml가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분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빈 공간으로 나머지 입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야. 물 분자는 어떻게 그리세요? 물 분자는 H2O니까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에탄올은 한번 그려볼까요? 에탄올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자, CH3CH 그 다음에 C2H5죠. 그 다음에 OH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그럼 이게 이제 에탄올인데요. 실제로 크기가 H2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 있습니다. 누가 더 커요? 얘가 크죠? 에탄올 분자 사이사이에 이제 물 분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분자 사이에 빈 공간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분자 사이에 요 빈 공간, 요걸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뭐냐? 이게 공극이라는 소리입니다. 공극. 그래서 우리가 공극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얼마만큼 빈 공간이 채워졌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냐면 퀴즈 두 번째 퀴즈 밑에다가 퀴즈 2번. 질문 한번 써볼까요? 얘들 너희들 혹시 그 소금 있죠? 소금의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나요? 소금은 물에 잘 녹잖아. 물에 녹이면 부피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측정이 힘들 겁니다. 그러면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같이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는 물에 잘 녹는 뭐 고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금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물에 잘 녹는 고체의 부피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이거야. 부피를 어떻게 측정할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솔루션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한 1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다시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됐니? 자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NaCl이 그 잘 녹는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극성 분자의 선생님의 극성 분자는 어때요? 그렇죠. 잘 녹는다고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은요. H2O는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그 다음에 NaCl은 이제 극성 용질입니다. 심지어 이온이에요. 이온 결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극성 분자는 아니지만 이온 결합성 물질인 NaCl이 H2O에 용해가 잘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을 띌 거 아니야. 얘는 NaCl, 그 다음에 H2O는 어떻게 해요? 얘는 극성 분자죠.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산소 쪽으로 치우치면서 여기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그럼 얘는 극성 분자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극성 물질을 넣으면은 당연히 극성과 극성 사이는 인력 때문에 용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용해가 안 되려면 그쵸, 무극성 분자에 타면 돼요. NaCl을. 그러면 용해가 되지 않고 이온화가 되지 않겠죠? 그럼 부피를 그때는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기름이나 이렇게 쓰세요. 기름이나 무극성 용매를 사용한다. 기름이나 무극성 용매. 그러니까 무극성 용매에 넣으면 그만큼 부피 변화가 있을 거잖아. 용해가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포화용액을 사용하시면 돼요. 포화용액. 왜냐면 포화인 상태에서 소금을 넣어도 용해가 물론 되는 만큼 다시 석출이 되잖아. 왜냐면 얘 가역반이거든. 그래서 분명히 넣어준 양만큼은요 더 이상은 용해가 안 되잖아. 그걸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포화용. 네. 그래서 뭐 포화용액을 만든 뒤에 여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그만큼 녹기가 어려운 거죠. 부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은 이렇게 쓰세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요. 쌤 그냥 여기 메스 실린더에다가 그냥 여기 소금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를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해서 부피를 측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 이게 절대 정확하지 않은 부피입니다. 이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소금의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메스 실린더에 재면 안 되고요. 여기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 NaCl보다 더 작은 입자랑 이제 섞는 거예요. 그러면 오차가 줄겠죠. 그죠? 실제 값은 아니지만 오차가 좀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세 번째는 고체를 이용하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써볼까요? 고운 모래나 얘는 입자가 더 작겠죠? 고운 모래나 가루를 사용한다. 고운 모래나 가루. 이게 이제 요 입자들의 빈 공간 사이로 침투해서 부피를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또 빈 공간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입자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공극이라고 배웠어요. 공극. 요 공극 때문에 혹은 공간 때문에 오차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차가 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오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 뭐 3번의 밀도 비교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체가 제일 밀도가 높고 그다음 액체 그다음에 기체 순서잖아.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죠? 물이 액체인데요. 고체인 얼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보통 우리 그 밀도는 누가 제일 높죠? 액체인 물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누구죠? 그다음에 얼음이죠. 얼음의 밀도가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체일 때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체. 뭐 기체라기에 뭐 수증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수증기. 얘는 기체.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가 두 번째가 밀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왜 두 번째인 가운데 있는 거죠? 참고로 정답은 자, 물이 얼 때 무슨 구조? 그렇죠. 육각 구조를 형성하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럼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이 얼 때 육각 구조의 빈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물이 얼 때 육각 구조의 빈 공간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물 있죠, 물은요. 자, 물은 밀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몇 도씨에서 제일 높게? 그렇죠, 4도씨에서 밀도가 제일 최고입니다. 그럼 왜 4도씨일 때 밀도가 최고일까? 이렇게 쓰십시오. 4도씨일 때 육각 구조가 깨지면서 4도씨일 때 육각 구조가 깨지면서 뭐라고 쓸까요? 4도씨일 때 육각 구조가 깨지면서 밀도가 최대가 된다. 밀도가 최대가 됩니다.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여기 지금 4도씨일 때 물의 밀도가 최고면 그래프로도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프로도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 X축, 그다음에 Y축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얼음은요. 자, 지금 온도가 밀도가 점점점 여기는 밀도입니다.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온도.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아주 밀도 변화가 크죠? 뭐가 일어나고 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물의 밀도 그래프는 0도씨. 그다음에 제일 밀도가 높을 때는 4도씨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4도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좀 달라요. 그 예전에 1kg의 정의를요, 4도씨에 있는 물 1리터를 재봤더니 이게 1kg였는데 현대에 와서 실제 정확하게 1kg가 아니었죠. 왜냐면 뭐 동위원소도 있을 거고 불순물도 많이 껴있을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플랭크 상수 혹은 물리 상수라는 걸로 이제 다시 1kg를 정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밀도 그래프는 좀 알아두세요. 요것도 배운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지금 생활 속의 밀도요. 생활 속의 밀도는 가스 경보기의 위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어때요? 밀도가 낮습니다. 그죠? 공기보다 LNG는요. 밀도 LNG 공기 누가 더 낮아요? 낮습니다. 그럼 LNG는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겠죠. LPG 같은 경우는 어때요? LPG는 공기보다 그렇죠, 무겁죠. 프로페인이니까. 뭐 얘가 이제 CH4고요. 얘는 뭐야? 야, 이미 C3H8 여기까지 왔어요. 분자량이 높죠. 자, 그래서 자, 지금 LNG 같은 경우는 어디 쪽에 설치해야 돼? 어디서 감지하려면? 그렇죠, 위쪽에서 감지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위쪽인 천장 쪽에 설치하고요. LPG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안 해도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죠?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얘는 어디 쪽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얘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바닥에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뭐 중력과 부력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6번을 할게요. 자, 액체 용매의 고체나 액체 용질이 용해될 때 용해된 용질 입자는 용매 입자에 둘러싸여 안정화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매화라고 합니다. 용매화. 자, 그 중에 용매가 물이면은 그걸 우리가 수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이제 용해가 무슨 뜻이야? 녹는다라는 뜻이잖아. 녹는다. 근데 이 녹는다는 열을 이용해서 녹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 그냥 이온화 될 뿐이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녹는다라는 뜻이 이게 어떤 뜻이에요?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녹는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참고로 녹는다는요, 용질 입자가 있으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그 주변을 용매 입자들이 엄청나게 잘 둘러쌀 수 있으면 이게 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녹는다. 맞잖아. 그 용질 주변을요, 용매 입자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잘 둘러쌀 수 있으면 잘 녹는다는 거예요. 잘 녹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퀴즈. NaCl은 보통 용질의 대표죠. NaCl의 수화 과정이라고 쓸게요. NaCl의 수화 과정. NaCl의 용매화가 되는 거죠. 그죠? 물에 탔대요. 물에.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그려보시고,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크기가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은요, A 이온이라고 할게요. A 이온. 자, 두 번째는 B 이온이라고 할게요. B 이온. 좀 올려볼까? 얍. A 이온은요, 자, 물 분자가 둘러쌀 건데요.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 귀엽게. 자, B 이온은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귀엽게 그려봅시다. 그죠? 자, 질문합니다. 자, 둘 중에 A 이온은 그 다음에 B 이온은 누가 Na 플러스고 누가 Cl 마이너스인가요? 둘 중에 됐죠? 자, 어떻게 하시냐? 자, 지금 H2O인데요. 당연히 여기가 H 부근이죠. H. 그다음 여기가 산소 부근이죠. 여기가 이제 H 부근이 붙었어요. 여기 산소 부근이죠. 근데 이제 H2O는 우리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
지금 공유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는 극성 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잖아, 그죠? 여기가 플러스였고 여기가 플러스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그러면 A 이온은 뭐겠냐? 저 플러스였겠죠, 플러스. 그래서 A 이온은 정체가 뭐죠? 나트륨 양이온, 여기 나트륨 양이온. 자, 그 다음에 B 봅시다. B. H가 지금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부분, 그죠? H가 플러스였죠, 플러스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H 부분이 이온과 붙어 있잖아요, B 이온과. 얘가 마이너스 전환을 떴다는 겁니다. 왜?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인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쌤이 그림이지만 자, 퀴즈. 자, 퀴즈 하나 더. 퀴즈를 하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하자. 여기를 이제 1번 문제라고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위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잘못된 부분. 뭐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 이온의 크기가 지금 잘못됐어요. 이온의 크기. 자, 이온의 크기는요, A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이온이 있습니다. 누가 더 커야 돼요? 누가 더 커야 돼?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고민하고 있니? 자, B가 더 커야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지금 나트륨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비금속이야. 우리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때 했었죠. 자, 금속일 경우 원자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이 커요.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크단 말이야. 왜? 전자 껍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일 경우 원자 반지름이 커요, 이온 반지름이 커요. 그렇죠? 이온 반지름이 크죠. 왜? 유효액 전하와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금속은요, 전자 껍질 하나가 줄어들고 비금속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NaCl이라며. 자, 그러면 Cl을 조금 더 크게 그렸어야지. 그래서 B 이온을요 조금 더 크게 그리시면 문제의 오류를 찾을 수가 있을 거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수화까지 했고요. 자, 이거 용매는 혹은 용해는 용매들이 용질 입자를 둘러쌀 수 있는 것이다. 입니다. 자, 용액의 종류는 뭐 포화, 불포화, 과포화.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문제 17번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용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라. 방금 설명한 건 전반적인 개요고, 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래요. 자, 인력, 분자 구조, 전기적 성질입니다. 그 인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용해가 잘 되려면, 얘들아, 용해가 잘 되려면 요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이 원래는 붙어 있었어,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원래 붙어 있었어. 자, 그런데 자, 이걸 두 개를 떨어뜨려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어야 돼. 누가? 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요, 이 두 가를 원래 붙어 있었는데 용질끼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세야 돼요. 얘가 세야 된다고. 아시겠어? 또 이제 요 용매와 용매 사이에는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수소 결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요 지금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세야 돼.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쓰시냐면, 지금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랄 게 있어요. 인력이랄 게 있는데 이게 누구보다 세야 돼요. 첫 번째, 용질과 용질 사이에 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매와 용매 사이에 인력도 있었을 겁니다. 얘는 각각 있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돼, 그 영향력이. 그래야 이제 이걸 끊어야 이제 이렇게 인력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분자 구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이렇게 나누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용해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와 용해가 잘 된다.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이렇게. 그다음에 무극성은 뭐라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3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극성과 극성끼리 만나서 용해가 잘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극성의 성질이 더 커지면 훨씬 인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 극성의 성질을 판단하는 척도가 누굽니까? 그 결정하는 척도가 전기 음성도 차이죠. 전기 음성도. 그래서 자, 세 번째는 극성 분자 내 전자 쌍이 극성 분자 내에서 전자 쌍의 치우침, 전자쌍의 치우침이 클수록 전자쌍의 치우침이 커질수록 인력이 강해진다. 인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치우침, 전자쌍이 치우칠수록 극성이 커지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즉 극성이 커지려면 전기 음성도가 커야 돼.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야 돼요. 그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야 됩니다. 차이가 클수록 극성이 커진다. 자, 이렇게 해서 용해 원론적인 원리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요. 용액의 총괄성 복습은 넘어갈게요. 뭐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지난 시간에 쌤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세 가지 컨텐츠는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컨텐츠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걸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삼투압입니다. 삼투압. 아니, 삼투 현상이죠. 삼투압은 여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총괄성이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얘는 삼투 현상이 아니라 삼투압이야. 삼투압. 이게 메인이라고. 이게 메인. 자, 그러기 위해선 삼투 현상도 이제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삼투 현상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삼투 현상은요,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요 막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뭐냐?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자, 이거의 정체는 반투막입니다. 반투막. 이 반투막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저 반만 투과하는 막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기준으로 왼쪽에는 용매 입자들만 그릴 거고요. 오른쪽은 용액 입자들만 그릴게요. 자, 좀 위에다 그릴게요. 저기다가 자, 요 용매 입자들은 이렇게 작게 그리시고 용액에도 용매가 있죠. 이렇게 작게 한번 그려보시고 자, 됐습니다. 자, 지금 용액에는 뭐도 있어요? 그렇죠. 용질도 있겠죠. 용질 크게 그리세요. 용질은 반투막을 통과 못하게 크게 그리세요. 이렇게 통과 못하게.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용매 입자들이 있죠. 용매 입자들이요. 자, 지금 용액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 여기도 이동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문제 뭐가 나오냐? 이 용액에 들어있는 용매 입자들이요, 용매 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X입니다. 왜냐? 넘어갈 수 있어. 왜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매 쪽에서 넘어오는 것보단 어때요? 덜하죠. 맞습니까? 자, 갈 수는 있으나 용매에서 넘어오는 정도가 더 큽니다. 자, 근데 왜 넘어갑니까? 이렇게 왜 용매 쪽에 있는 입자들이 용액 쪽으로 왜 넘어가죠? 그럼 잘 봐. 참고로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농도가 없죠. 참고로 저농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고농도예요. 농도가 이제 높죠. 자, 지금 농도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자연계는 농도 차이를 더 벌리려고 할까요? 아니면 농도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최소화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용매 쪽에 있는 녀석들이 넘어가서 용액의 농도를 다시 묽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단 하나야.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고, 실제로 용매에 있던 입자들이 일단 용액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주체가 용매죠. 용매가 이동합니다. 용매가 실제로 이동합니다. 자, 목적은 뭐다? 목적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함.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삼투 현상이야.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이라고. 삼투 현상은 이렇게 쓸게요.
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 자, 그런데 삼투압은 실제로 다릅니다. 이건 묽은용의 총괄성의 네 번째 컨텐츠인데, 미안해, 그림 못 그리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갖다 놨어요. 자, 삼투압을 측정해 봅시다. 어떻게 측정하냐? 요 U자간 내부에 반투막을 갖다 놔요. 반투막. 그 다음에 왼쪽에는 물, 오른쪽은 설탕물 갖다 놓습니다. 실험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왼쪽의 농도가 여기가 저농도고요.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겠죠. 맞나요? 농도 차이가 생겼죠? 그럼 당연히 줄이기 위해서 용매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H라는 높이 차이가 생겼죠. 자, 잘 봐. 자, 지금 가운데 그림은 이미 삼투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다고. 자, 그런데 삼투압은 뭐냐면 아예 이 삼투 현상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고농도 쪽 있죠. 고농도. 여기가 이제 고농도고요. 이거 저농도죠. 고농도 쪽에서 버텨주는 힘. 야, 가지마. 오지마. 버텨주는 힘이 있죠. 이게 삼투압이야. 이게 삼투압.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요만큼을 버텨주고 있죠. 그죠? 이게 삼투압이고요. 삼투압의 정의는 이겁니다. 삼투 현상을 뭐라고 쓸까요? 방지하기 위해서,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생기지 않기 위해서 고농도 쪽에서 버티는 힘 있죠. 버텨주는 힘. 이게 이제 삼투압입니다. 아시겠죠? 삼투 현상과 삼투압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삼투압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반투호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 공식은 이겁니다. 파이는 CRT.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파이는 C 곱하기 R 곱하기 T인데요. 자, 파이는 뭐냐면 얘가 이제 삼투압이야. 그 수학에서 파이 아니고, 자, 삼투압이고, 이 C는 농도입니다. 농도. 특히나 몰 농도라고 정의할게요.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고요. 기체 상수.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그래서 파이는 이제 CRT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응용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자, 파이는 몰 농도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몰 농도. 그죠? 용액에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 농도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R 곱하기 T예요. T. 그죠? 자, 근데 요 파이는요, 여기서 이제 몰수는 질량을 뭐로 나눠요? 화학식량으로 나누시면 되잖아. 여기도 꽂아볼게요. V분의 1 곱하기 M분의 W가 되겠네요. 그죠? R 곱하기 T로 정리가 되겠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삼투압 별로 안 궁금해요. 얘도 별로 안 궁금해. 질량도 별로 안 궁금해. R도 기체는 항상 문제에서 줘. 온도도 항상 주잖아.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요게 이제 궁금한 거라. M이 뭐야?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 화학식량에 대해서만 정리를 쭉 해보면 파이 V분의 WRT라는 공식이 하나 나오고, 자, 근데 여기 부피분의 질량이네요. 그죠? 이걸 두 글자로 밀도라고 하죠. 그러면 파이분의 DRT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삼투압과 분자량과의 이제 관계식에서 자, 이 분자량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유도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외우시기보다는요, 방금 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유도해서 쓰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제 1번, 2번, 3번. 잠깐 영상 멈추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과 설탕물을 넣으면 설탕물의 물 분자는 반투막을 통해서 물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까 앞에서
기억나죠? 앞에서 여기 할 수 있다고 드렸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0.1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보다 0.2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이 삼투압이 더 크다. 맞죠? 삼투압은 파이는 C 곱하기 R 곱하기 T다. 요 몰농도가 이거기 때문에.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지금 분자량 주어졌고요. 삼투압 구라고 했습니다. 자, 파이는 C 곱하기 R 곱하기 T였는데 얘가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이게 몰 농도였고 곱하기 R 곱하기 T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뭘 구해볼까요? 이제 삼투압 또 N은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 V분의 1 그리고 곱하기 N분의 W 곱하기 R 곱하기 T가 되겠네요. 따라서 파이는 VM 곱하기 WRT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부피는 실제로 100ml죠. 근데 이걸 0.1L로 바꿔볼게요. 단위를 지우려면 필요합니다. 분자량 2만이죠. 2만. 분자량의 단위는 편의상 그램 퍼 몰을 쓰는 거고. 자, 질량은 몇 그램? 그렇죠. 20g 들어있네요. 자, R은 0.082 atm 몰 퍼가 아니라 여기는 atm 리터죠. atm 리터 퍼 몰 K. 자, 그 다음에 R까지 했죠. 자, T는 몇 K? 27도네요. 그러면 300K라고 쓰셔야겠죠. 그죠? 자, 요걸 지워지는지 봅시다. 자, 얘네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뭐 리터도 날라가네요. 그래서 요 항상 리터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램도 이렇게 날라가네요. 그래서 푸셔보시면 0.238 ATM이 나옵니다. 238이 아니라 283이죠. 283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음, 0.246입니다. 0.246 ATM. 0.246 ATM.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용질의 분자량 구하시오. 뭐 구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있다, 그죠? 분자량, 요 녀석 궁금한 거야. 그래서 파이 V면 WRT. 요거 쓰시면 되죠. 그래서 유도해서 자, 요 분자량 공식은 파이 V분의 WRT로 정리를 했다. 자, 그럼 W 몇 그램? 그죠? 1g. R은 0.082 리터 곱하기 ATM per 몰 K. 그다음에 온도 몇 도요? 27도죠? 몇 K? 300K 마찬가지로. 자, 이 파이가 뭐죠? 그쵸, 삼투압이죠? 여기 주어집니다. 삼투압이 이거다. 그러면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 그 다음에 V 몇 리터죠? 1리터죠? 1리터. 자, 단위가 지워지는지 확인. 얘랑 날라가고요. ATM끼리도 날라가고 결국 KK 날라가서 우리 편의상 쓰는 그램 퍼 몰이 남네요. 그죠? 요것도 2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화학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행화학 시간에서 우리 중화반응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